친구 사진으로 한 장난이 우리 아이를 소년원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법원의 소년보호 처분이 아니라 바로 학교에서 내리는 학폭위 징계 조치예요. 저는 변호사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처럼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한 소년의 장래를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성범죄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은 장난인 줄 알았다라는 말로 절대 끝나지 않는 요즘 청소년 성범죄의 가장 위험한 유형 탑3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경력의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현재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학교나 경찰서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믿을 수 없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청소년 성범죄는 인지되는 순간 학교 폭력 절차, 형사 절차, 그리고 민사소송이라는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게다가 일반적인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부모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일단 학교나 선생님이 인지하는 순간 부모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때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각기 다른 절차 속에서 각각의 기관을 상대하면서 우리 아이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성범죄의 탑 3를 말씀드려 볼게요. 탑 3위는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에서 시작됐어요. 한 학생이 AI 그림 앱을 갖고 놀다가 처음에는 강아지하고 고양이, 그 다음에는 동물하고 식물을 합성하면서 또래 친구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SNS에 있는 친구 민지 사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로 하면 더 재밌겠는데?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민지의 SNS 사진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음란물 사진과 합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잠깐 올렸다가 바로 지웠다고 하거든요. 이걸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그 학생이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였죠. 핸드폰에서는 지웠는데 태블릿 PC에는 그대로 그 파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다른 학생이 그 태블릿 PC를 빌려서 쓰다가 합성 사진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민지는 어땠을까요? 학교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어요. 장난으로 시작한 행위였지만 어느새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상의 허위 영상을 제작, 편집, 그리고 반포한 죄로 처벌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탑 2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란물 유포를 넘어선 중범죄예요. 과거에 있었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사건의 모방범인 셈인 거죠. 세훈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세훈이는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모범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요즘 친구들이 랜덤 채팅 앱에서 친구들 많이 만나고 사귀고 하거든요. 이런 랜덤 채팅 앱에서 여학생인 민지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민지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몇 주 동안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민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대화가 계속될수록 민지는 점점 더 세훈이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세훈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처음에는 셀카 사진을 요구했고 그러다가 우리 사이인데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서 속옷 사진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했고 결국에는 나치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비밀을 친구들에게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협박하게 이르게 된 거죠. 겁에 질린 민지는 끝내 자신의 나치 사진과 영상까지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범죄의 특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해서 신뢰관계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것을 유포하고 판매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범행은 소년범으로 끝나는 가벼운 범죄가 절대 아니에요. 징역형과 같이 아주 중하게 처벌받게 될 겁니다. 대망의 탑 1위는 바로 불법 촬영 및 유포입니다. 제가 불법 촬영을 1위로 꼽은 이유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매우 높고 법원에서도 위험하게 보는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첫 범행 때 제대로 훈육하지 않으면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 재판을 하는 판사님도 초범의 경우라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년 분류 심사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으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결과 최대한 빨리 부모님의 곁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녀를 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부모님과 변호사의 협업입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대로 된 양형 자료가 무엇인지 보호자께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호자는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할 수 있도록 훈육하고 잘 이끌어줘야 돼요. 법원에 제출하는 양형 자료는 아이가 직접 쓴 반성문 또는 피해 학생에게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 보호자가 작성한 탄원서, 이거는 바로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준비해야 될 것은 자녀에 대한 심리 상담과 그 의견서, 병원 진단서, 성교육을 받은 일지, 그리고 자녀 지도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그 과정에서 자녀가 진심 어린 반성과 성찰을 했다는 점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가 충분히 교화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를 향해 설득하는 거죠. 이처럼 변호사와 보호자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아이는 소년원 대신 가족의 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유형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소년 성범죄 더 이상 미성년자의 실수로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편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집요하게 싸워줄 변호사가 필요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궁금하시거나 아이를 위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우측 상단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정변의 골든타임 정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